추운 겨울 증가하는 손발의 저림. 단순한 혈액순환 혹은 말초신경의 문제. 겨울이면 손발의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뇌졸중과 같은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손발의 저림 증상은 갑자기 발생하고 언어장애나 마비 등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 하지만 말초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손발의 저림은 증상이 서서히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특정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간과하기가 쉽다. 겨울이면 손발의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저림증을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잘못된 자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손발의 저림은 혈액순환 문제가 맞지만 지속적인 손발의 저림은 신경계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저림증은 감각 이상을 의미하는 비의학적인 용어지만 감각신경계 손상으로 발생하는 신경병성 통증의 한 형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인체의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된다. 손발의 저림 증상은 중추 또는 말초신경계의 감각경로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뇌졸중과 같은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손발의 저림 증상은 갑자기 발생하고 언어장애나 마비 등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 저리다는 말은 사실 광범위하며 여러 증상의 일부를 우리는 저리다라고 표현한다. 저리다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지만 손발의 저림은 증상과 원인 질환이 매우 다양하며 지속적으로 손발의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 1. 자발통일구 자극이 없는데도 감전이나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 2. 이질통 옷에 스치거나 살짝 만질 때 느껴지는 통증. 3. 통각과민, 자극에 대해 평소보다 심한 통증. 4. 감각자, 먹먹하거나 마취가 된 것 같은 느낌. 손별 저림 증상을 주로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1.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척추광협착증 등의 신경구리병증. 2. 과도한 손목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 3. 양측손, 발끝에서 시작해 몸통으로 진행되는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등. 특히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은 다음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2차 합병증으로 악화된다. 1. 당뇨병이 약물. 3. 만성신부전증. 4. 음주. 5. 영양결핍 등. 따라서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한 자세한 진료와 진단 검사가 중요하다. 원인 진단에 따라 치료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손별 저림의 치료는 단순 진통제보다 정확한 진단 아래 신경병성 통증에 알맞은 약물 치료와 증상에 맞는 대중치료를 진행해야 하며 말초신경은 손상된 이후 다시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손발의 저림 예방에는 기저질환, 혈당, 고지혈증 등 관리, 금주와 금연, 특정 부위의 과다 사용 자제, 올바른 자세, 작업 전 스트레칭 등이 도움이 된다. 난치성 만성 통증 치료. 말초신경 손상은 면역세포를 이용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치성 만성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방법을 한국 연구팀이 찾았다. 알렉산더 데이비스, 영국 옥스퍼드대 의대 연구원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오교수팀은 통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말초신경 손상을 면역세포를 이용해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으로 밝혔다.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셀 7일자에 발표됐다. 통증과 회복의 진행 과정. 1. 당뇨, 외상, 항암제 등으로 말초신경이 손상된다. 2. 손상된 신경은 저절로 퇴화된다. 3. 미처 제거되지 못한 손상된 신경은 자연 살해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제거한다. 4. 이를 통해 신경의 재생이 일어난다. 5. 만성적 통증으로부터 회복된다. 연구팀은 먼저 주에게 물리적 외상을 가하거나 약물로 당뇨병을 유발하고 항암제를 투여해 말초신경을 손상시킨 뒤 변화를 관찰했다. 외상과 당뇨병, 항암제 투여는 실제로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관찰 결과 파괴된 말초신경 표면에 L-1이란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단백질은 NK세포의 표면에서 안테나 역할을 하는 수용체와 결합하는 물질로서 수용체와 결합할 경우 NK세포를 마치 스위치를 켠 것처럼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활성화된 NK세포는 독성 물질을 분비해 손상된 세포의 세포막을 녹이고 세포질을 해체해서 제거한다. 연구팀은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세포의 경우 L-1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잘 밝혀져 있다며 똑같은 과정이 말초신경 부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새롭게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NK세포가 손상된 말초신경을 제거한 자리에서는
다시 새로운 신경이 자라나서 기능을 회복했다. 중요한 사실은 말초 신경은 중추 신경과 달리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NK세포를 인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더불어서 말초 신경의 레-1 단백질의 양을 인위적으로 늘리자 NK세포가 몰려들어 손상된 신경 말단을 제거했다. 면역치료법이 만성 통증의 근본적 치료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는 10년이 넘는 긴 노력 끝에 얻은 결과다. 현대의학에서 통증은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연구팀은 NK세포 전문가 등과 함께 환자 대상 실험을 해 이 연구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시킬 계획이다. 만성염증 없애는 방법. 평소 너무 몸을 안 쓰거나 식사를 너무 적게 해도 염증이 생긴다. 체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체내의 염증 물질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성염증은 가랑비에 같다. 천천히 터지며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만성염증은 증상이 없다가 질병으로 발현된다. 동일한 부위가 반복적으로 천천히 오랫동안 망가져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만성염증은 나이와 함께 증가하므로 고령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화하면 염증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체내에 쌓이게 된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장기간 가져왔다면 만성염증이 많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1. 만성염증 생기는 이유. 1.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 혹은 흡연 중 니코틴이 몸속에 들어오거나 액상과당 같은 첨가물이 든 음식을 먹으면 이러한 물질들을 없애기 위해 염증 반응이 생긴다. 2. 내장 지방이 인체에 쌓이거나 혈액 속 당지질이 많을 때도 염증 반응이 유발된다. 내장 지방 자체가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 당지질을 없애려는 과정과 당지질이 혈관을 손상시키는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나온다. 3. 지속된 스트레스에 의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초래한다. 4. 평소 너무 몸을 안 쓰거나 식사를 너무 적게 해도 염증이 생긴다. 체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체내의 염증 물질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5. 잘못된 구부정하거나 지속적인 고정된 자세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림프의 순환을 억제한다. 이런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염증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만성염증이 늘어난다. 2. 만성염증 없애는 생활습관. 1. 오메가3과 오메가6 비율 맞춰 먹음. 오메가3 지방산의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이 염증을 없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오메가3을 먹더라도 오메가6 지방산을 너무 많이 먹으면 만성위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떨어진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오메가6과 오메가3의 비율을 4에서 8대1로 권고하고 있다. 오메가6은 콩기름, 옥수수기름, 참기름 등에 많이 들어있고 오메가3은 등푸른 생선과 들기름 등에 풍부하다. 한국인은 오메가6을 오메가3에 비해 20배나 많이 먹고 있으므로 오메가6 섭취는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에 2번,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매일 고등어 한 토막을 먹는 게 좋다. 양파와 게리레오, 섭취. 영국 식품연구소는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만성위염증을 예방한다는 실험 결과를 내놓았다. 크랜베리는 방광염, 요로 감염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증명돼 천연 항생제로 불린다. 평소에 이런 식품을 자주 먹으면 좋다. 3. 하루 40분 유산소, 운동. 살이 쪄 지방세포가 커지면 지방세포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TNF-알파 등을 분비한다. 지방세포 크기를 줄이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 수영,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을 매일 40분 정도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늘려 염증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운동을 할 때는 숨이 차고 땀이 등과 이마에 조금 배어나올 정도로만 해야 한다. 더불어서 근육 운동도 해야 한다. 근육은 세포 괴사를 막아 염증 발생을 억제한다.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근력 운동, 아령 혹은 덤벨 들기 등 매일 20분 정도 한다. 4. 햇볕 쬐며 야외 활동. 햇볕을 쬐일 때 합성되는 비타민 D는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 몸속 염증 억제 체계가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일주일에 3번, 햇볕이 가장 강해서 비타민 D가 합성이 잘 되는 오전 10시, 오후 2시 사이에 30분 정도 산책하는 것이 좋다. 5. 바른 자세 유지. 평소 온몸을 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구부정한 자세는 원활한 신진대사를 억제해 체내에 만성염증이 쌓이게 한다. 틈틈이 허리를 앞으로 숙였다 펴는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된다. 6. 미세먼지 주의.
미세먼지 크기,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 감내우자가 폐포를 뚫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 백혈구 등과 반응하면서 염증을 만든다. 대로변에서 장시간 걷지 않고 가스레인지로 요리를 할 때는 환기팬을 꼭 틀어야 한다. 집 안에 허브, 국화 등의 식물을 키우면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연은 만성위험증을 없애는 필수 조건이다. 퇴행성 관절, 염원인, 콜레스테롤. 관절 연골염은 콜레스테롤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단순 노화로 인한 질병으로 인식돼 근본적 치료법 부재하였으나 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관절염의 예방 및 치료법 개발의 실마리 제공하게 되었다. 한국 연구진이 그동안 원인이 불명확하던 타행성 관절염의 원인을 세계 최초로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단순히 노화에 따른 부수적인 질병으로 인식되던 타행성 관절염이 동맥경화처럼 콜레스테롤 대사에 의해 유발되는 대사성 질환임을 밝혀내면서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 및 치료법 개발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유 교수, 전남대학교 공동연구팀은 관절연골 콜레스테롤이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임을 세계 최초로 증명했다. 콜레스테롤은 지방 성분의 일종으로 생명현상 유지에 필수적인 성분이지만 동맥경화나 치매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퇴행성 관절염, 오스티오아스라이티스, 이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 연골이 파괴되고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관절 연골이 점진적이고 비가역적으로 닳아 없어져 유발되는 퇴행성 관절염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관절 질환이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근본적인 예방 및 치료 방법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은 가장 흔한 퇴행성 질환으로 발생 빈도는 60세 이상 세계 인구의 약 30%로 추정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은 세계 전체 인구의 10에서 15%, 국내에만 약 441만 명의 환자가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연평균 4%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퇴행성 관절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406억 달러, 약 45.6조 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까지 인공관절 수술과 같은 수술적 방법이나 소염 진통제에 의한 통증 완화 등에 그치고 있고 근본적인 예방이나 치료 방법은 미개발 상태다. 연구팀은 정상 연골에 비해 퇴행 연골에서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유입돼 증가하고 그에 따라 증가된 콜레스테롤 대사산물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함을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연구팀은 생쥐에서 고농도의 콜레스테롤 식이요법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사람 및 동물의 정상 연골에 비해 퇴행 연골에서 콜레스테롤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해 콜레스테롤과 퇴행성 관절염 활병 간의 높은 상관성을 확인했다. 퇴행 연골세포에서 증가된 콜레스테롤은 CH25H 및 CYP7B1이라는 콜레스테롤 수산화 효소에 의해 옥시스테롤로 변환되고 생성된 25HC 및 7알파25HC라는 옥시스테롤은 전사행자 트랜스크립션 렉터인 로어 알파를 활성화시켜 연골 기질을 분해하는 다양한 효소들의 발현을 유도함으로써 연골 조직을 파괴하는 것을 밝혔다. 연골 조직의 파괴 과정.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절 연골에서 콜레스테롤의 유입을 차단하거나 CH25H 및 CYP7B1에 의한 콜레스테롤 대사의 억제 또는 전사행자인 로어 알파의 활성 억제 등은 모두 퇴행성 관절염을 억제하는 것이 증명됐다. 교수팀은 이 연구는 퇴행성 관절염이 단순히 노화에 따른 부수적인 질병이 아니라 동맥경화처럼 콜레스테롤 대사에 의해 능동적으로 유발되는 대사성 질환임을 밝혀낸 것이라며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 및 치료법 개발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지원사업, 개인연구, 집단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학술지 네이처 2월 7일자에 게재됐다. 무릎 통증, 연골 손상의 신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 관절염 환자 중 60대 이상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40에서 50대 관절염 환자도 약 19%에 달한다. 중년 이후 관절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으로 연골에 손상을 주게 되면 무릎 관절염의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자주 무릎 통증이 느껴지거나 갑작스러운 부상 뒤 통증이 지속된다면 무릎 연골의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한다. 무릎 관절염 초기에는 가벼운 통증으로 시작하므로 통증이 관절염 하신지를 환자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릎 관절염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노화와 더불어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외상의 경험이 있으면 무릎이 아플 확률이 높아진다. 하나의 사례로 주부문 47씨는 지난해 8월 하순에 더위가 거의 끝나고 날씨가 선선해지자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시작했다. 조깅 등 유산소 운동, 아령 등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합쳐 1시간씩 매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5kg짜리 아령을 들다 허리에 미세한 통증을 느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 저림 증상과 무릎, 허리 통증이 나타났는데 그는 척추관절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폭염이 주춤하고 선선해지면서 다시 운동을 하는 사람이 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씨처럼 운동을 잘못하다 관절을 다칠 수 있다. 관절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는가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무릎 통증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관절염은 노력해서 관리할 수 있는 만큼 통증 신호를 알면 무릎 탓에 고생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관절에 악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습관과 비만도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관절 건강에 최대적인 비만이 남성에게 크게 증가하고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외상으로 인한 부상도 늘어 남성 관절염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인대, 연골 파열 등 운동으로 인한 관절 질환자는 대부분 남성이다. 이러한 부상이 계속되면 나이가 들어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생길 때 관절염으로 쉽게 이완된다. 운동할 때 관절이 붓거나 통증을 느낄 정도의 무리한 동작이나 가속, 힘주기 등은 피해야 한다. 일단 스포츠 활동 중 무릎을 다쳤다면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정확한 진찰을 받아야 한다. 좌식 생활로 의자보다는 바닥에 앉거나 쪼그려 앉아 일을 하는 습관으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은 여성 환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신체 조건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불리한 편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무릎 주변 근육량이 적어 무릎 관절의 체중 부하가 집중돼 연골의 마모가 쉽게 일어난다며 연골이 약해져 연화되는 연골 연합증을 시작으로 연골의 노화를 가속화시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무릎 주변 근육이 튼튼하면 근육 쪽으로 하중이 분산돼 관절에 하중이 쏠리는 것을 막아줘 연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평소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관절을 둘러싼 근육이 약화돼 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오랜 세월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관절염이 발병한다. 움직일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무릎이 붓는 등의 증상이 대표적이다. 특히 두 발을 붙이고 섰을 때 양무릎 사이가 떨어질 정도로 다리가 휘었다면 무릎의 안쪽이 받는 체중 부담이 커 상대적으로 빨리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 방사선 검사, 엑스레이로 진단할 수 있는 만큼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은 물론 관절염 예방에 좋은 생활 습관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해 중년 이후에는 뼈와 관절이 약해지는 시기이므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력을 강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평지에서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등 무릎 부담이 적은 운동을 추천한다. 암 유발, 염증. 몸속 염증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1. 먹는 량 줄이기 2.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3. 항염증 식품을 먹기 4. 금연하기 등이 있다. 염증은 각종 질환을 유발하며 심지어는 암까지도 유발한다. 최근 염증이 어떻게 암을 유발하는지 구체적인 메커니즘도 확인되었다. 만성염증을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 염증이 유발한 산화 스트레스 암 유발의 원인. 만성염증이 암 발병률을 높인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됐고 관련 국내 연구도 있다.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연구팀은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암 발생 위험이 남성은 38%, 여성은 29%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메커니즘까지 밝혀지진 않았다. 최근 염증이 어떻게 건강한 세포를 악성 종양세포로 바꾸는지 실마리를 찾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염증은 면역 반응의 하나로 상처, 감염 등을 입었을 때 회복하는 과정 중 생긴다. 그러나 염증 반응이 오래가면 활성, 산소종, 노즈, 리액티브, 옥시겐, 스피시즈가 축적돼 산화 스트레스가 커진다. 지금까지 산화 스트레스가 DNA 유전자 염기서열의 이상을 일으켜 암이 유발될 것이라는 가설이 있다. 미국 벤 옌더 연구소는
실제로 그런지 자체 개발한 신종 서클 데미지 시퀀싱 CD세트 기술 주 DNA를 원유로 늘어서게 한 뒤궤량 복제 연구 서열을 분석하는 기술을 이용해 분석했다. 먼저 산화 스트레스로 생기는 DNA 손상 유형을 알아낸 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암돌연변이 특징과 비교했다. 그 결과 실제로 두 유형이 상당히 비슷했다. 염증이 유발한 산화 스트레스는 DNA 영구의 하나가 정확히 복제되는 것을 방해했고, 염증이 오래되어 생기는 대표적인 세포인 상부유장과 남세포는 DNA의 연기 가운데 G, 구원인 E, 산화되어 있었다. 연구진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암을 일으키는지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이 벌어졌다. 몸속 염증 줄이는 생활 습관 1. 먹는 양체지방 줄이기. 체지방을 줄여야 한다. 복부 지방이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몸속 염증 반응이 활발하면 신진대사가 방해돼 지방이 잘 축적되는 알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평소 먹는 칼로리의 20에서 30%를 줄이면 염증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대사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노폐물이 쌓이면서 몸속 염증 반응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남성은 체중의 10에서 20%, 여성은 18에서 28%가 적정 체지방량이다. 2. 운동하기.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은 몸속 염증 반응을 줄인다. 등에 땀이 살짝 날 정도로 약 30분 동안 지속하면 된다. 단,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낮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다. 햇볕을 쬐면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충분한 비타민 D는 체내 염증 억제 체계를 강화한다. 일주일에 3번, 오전 10시, 오후 2시 사이에 30분 정도 산책한다. 3. 항염증 식품 먹기. 양파는 만성위염증을 없애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양파에 함유된 케르세틴 성분은 혈관 내부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 만성위염증을 예방한다. 마늘도 염증 제거에 좋다. 마늘에는 항생제보다 살균력이 강한 알리신과 알리인 등 황함유 물질이 들어있어 염증을 유발하는 대장균, 곰팡이, 이질균을 제거한다. 이외에도 항염증 식품으로 토마토, 올리브유, 시금치와 같은 녹색 잎채소, 아몬드 등의 견과류, 연어, 고등어, 참치 등 불포화 지방이 많은 생선, 딸기, 블루베리, 체리, 오렌지와 같은 과일류 강황, 생강, 녹차와 홍차 등이 있다. 4. 금연하기. 담배 연기가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면 체내 염증이 악화한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이므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엔 꼭 마스크를 착용한다. 미세먼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현대인에게서 미세먼지는 가장 위험한 환경재해로 꼽힌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연간 700만 명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대 수명보다 일찍 숨진다고 발표했다. 미국 시카고대 연구소가 발표한 대기질 수명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전 세계 인구 한 명당 기대 수명을 1.8년 20개월씩 단축시킨다. 일정 농도 공기 1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세계 인구 전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같은 방식으로 분석했을 때 흡연은 1.6년, 음주와 약물 중독은 11개월, 에이즈는 4개월씩 수명을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미세먼지가 술, 담배나 에이즈보다도 해롭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쉽게 말하면 온몸에 해롭다고 말했다. 과거엔 흙먼지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각종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뒤섞여 독성도 더 강해졌다. 1. 코입뿐만 아니라 피부 뚫고 인체에 퍼진다. 미세먼지는 보통 코와 입으로 호흡할 때 공기와 함께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입자 크기가 워낙 작아 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 기도 끝에 달린 작은 공기주머니까지 침투한다. 폐포까지 들어온 미세먼지는 모세혈관을 통해 온몸 혈관으로 퍼져 신체 모든 장기와 세포로 퍼져나간다. 또한 피부를 뚫고 바로 들어오기도 한다. 피부는 벽돌을 촘촘히 쌓은 것처럼 층을 쌓아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데 모공보다도 작은 미세먼지에는 이 벽이 아무런 방어 장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학자 단체 버클리어스는 10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정도의 초미세먼지에 하루 동안 노출되면 담배 5개비를 피운 것과 같다고 분석한다. 예방의학과 윤 교수는 이 계산에 따르면 지난 5일간 갓난아기를 포함한 전 국민이 담배 한 갑 정도씩 피운 셈이라며 지금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면 장기적 영향뿐 아니라
당장 오늘 내일 미세먼지 때문에 목숨을 잃는 급성 사망자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일 때 1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담배 연기를 1시간 20분, 2000cc 기준 디젤 샤메연을 3시간 40분 마신 것과 같다는 연구도 있다. 인체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미세먼지. 1. 머리, 모공에 달라붙어서 탈모. 2. 뇌, 코나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뇌졸중, 치매. 3. 눈, 점막 자극을 통한 알레르기성 결막염. 4. 코, 따끔따끔 점막 자극, 증상, 알레르기성 비염. 5. 귀, 중이염. 8. 목, 기침호흡곤란, 호흡기 질환. 9. 피부 자극으로 인한 가려움증, 피부 트러블, 아토피 악화 등. 10. 인체, 혈관을 타고 돌면서 만성암증, 혈액순환 장애. 11. 폐포, 손상 및 만성 폐질환 발병, 폐암. 12. 심장, 혈관을 타고 들어와서 부정맥, 심근경색. 13. 생식기, 태아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거나 산소와 영양 공급 방해 발달 장애, 기대 수명 단축시키는 위험 요소들. 1. 흡연, 1년 6개월. 2. 음주, 약물 중독 11개월. 3. 교통사고, 4년 5개월. 4. 에이즈, 4개월. 5. 테러, 22일. 자료 제공, 미국 시카고 대학 에너지 정책 연구소. 유해 요인들이 세계 인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해 1인당 수명 단축을 계산한 것. 미세먼지는 글로벌 위성 사진, 흡연의 경우는 흡연자 비율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2. 혈관을 타고 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는 코나 입으로 들어가 재채기, 콧물, 목 따가움을 유발하고 심하면 호흡곤란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미세먼지가 두피에 내려앉으면 모공에 염증을 일으켜 탈모를 유발한다. 눈에 들어가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코에 들어가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킨다. 진짜로 위험해지는 건 미세먼지가 인체에 들어가서부터다. 코로 들이킨 미세먼지는 직접 또는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 뇌졸중이나 치매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폐로 들어가면 폐 손상을 일으켜 심하면 폐암을 유발하고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기도 한다. 3. 일본의 2배 미세먼지에 노출된 한국 아이들이 건강 문제다. 미세먼지는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이다.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할 뿐 아니라 활동량과 호흡량이 많은 만큼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고 흡입량도 많기 때문이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은 2016년 기준 하루 평균 24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초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본 청소년 11.4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의 2배가 넘는다. WHO는 어린 시절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되면 폐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폐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이화여대 의대 연구진이 2015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키가 작으면서 몸체가 왜소했다. 연구팀은 출생 6에서 36개월 아동 733명 관찰한 결과 미세먼지 노출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올라갈 때마다 키는 약 0.28cm, 체중은 약 0.11kg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글로벌 보건연구소는 미세먼지에 노출된 아동은 1년 동안 기억력이 4.6%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환경의학과 김 교수는 아이들은 성인보다 미세먼지에 대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심하면 폐 기능이나 지적인 기능이 손상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활성산소의 발생 원인, 만성염증. 전체적으로 활성산소의 발생은 내적, 외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내적으로 활성산소가 과다 축적되는 주요 원인으로 만성염증에 있다. 몸 내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백혈구라는 세포가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백혈구에서는 수포옥시드 라디칼과 염소화합물 같은 활성산소가 계속 생성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들이 다시 만성염증의 다른 요인들과 같이 작용하여 암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장점막에 궤양이 생기고 염증이 일어나서 만성적인 설사를 하는 질병을 궤양대장염이라고 칭하는데, 대장에 심한 염증이 생긴 것이므로 백혈구가 활성화되어 보통 때보다 장에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대장암이 생기는 위험률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높다. 성면에 오래 노출된 사람에서는 폐암의 일종인 압성중피종이 잘 생기며 특정 기생충 감염 시에는
방광암이 잘 생길 수가 있는 것도 비슷한 이치이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B형, C형에 의한 만성 간염이 있으면 적어도 6개월마다 간 기능 검사와 간암 검사를 하는 게 좋다. 만성적으로 간에 염증이 있는 사람에서는 간암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활성산소가 축적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흡연인데 흡연을 하면 산화질소 라디칼이나 히드록시 라디칼 같은 프리라디칼이 생성된다. 그리고 흡연 양과 횟수가 많을수록 프리라디칼의 피해가 축적되어서 폐암을 유발하게 된다. 방사능 노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각종 암으로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외신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피부암 예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을 덜 쬐는 것이다. 자외선이나 전자방사선을 많이 쬐는 결과로 생긴 프리라디칼이 그 요인인 것이다.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 습관은 바로 동물성 지방을 덜 먹는 것이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면 고기 안에 철 이온이 촉매작용을 하여 생긴 히드록시 라디칼이 대장암, 직장암의 일발 요인이 된다. 또 유방 조직의 안에 있는 지질이 산화되어 유방암 발생 위험이 증가된다. 소화기내 지질도 활성산소로 인해 과산화 변질되어서 대장암, 직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서 술의 대사 과정으로 생긴 프리라디칼의 축적도 간암 발생 위험 증가에 요인이 된다. 사람의 사망 원인으로 항상 경계를 요하는 주요 암들은 거의가 이와 같이 활성산소의 축적 피해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대장암, 폐암, 방광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식도암, 구강암, 두경부암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런 암들이 활성산소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관련이 된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우리 인체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방어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방어벽이 아무런 신경을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방어벽은 약해지는데 활성산소가 계속 생기면 신체 구석구석에서 손상이 계속 일어나면서 또한 DNA와 단백질의 변형도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간다. 이런 식으로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된 DNA의 돌연변이와가 사람에서 암의 유발 요인이라는 것이 활성산소 이론이다. 현재 암의 원인과 해결 방법으로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은 유전뇌임과 유전자 치료이다. 태어날 때부터 암이 생길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며 언젠가부터 이 유전자가 활동하여 암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후천적으로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쇠퇴하고 암 촉발 유전자가 강해져서 암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때의 치료는 암 유발 유전자를 없애거나 암 억제 유전자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고 유전 요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환경 요인에 의한 암 유발이다. 어떤 학자는 식사 습관을 고치고 환경을 정화하는 것만으로도 70에서 80% 이상의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바로 환경 요인에 의한 암 유발 기전이 활성산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활성산소의 생성을 줄이거나 항산화제를 사용하여 피해를 막음으로써 암이 안 생기도록 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당연하다. 이는 유전자 치료의 경우처럼 단순하게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각자의 몫이다. 신장의 다양한 기능, 소변이 보내는 5가지 건강의 적신호. 정상인의 콩팥에서 여과되는 혈액은 하루 평균 180리터고 이 중 배설되는 소변은 약 1%인 1.8리터다.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혈액의 재흡수 과정도 영향을 받아 소변이 변한다. 신장에서 혈액을 걸려 소변을 만드는 사구체의 염증이 생기면 콜라색의 혈류를 보는 경우가 있으며 급성이나 만성 사구체 신염으로 인해 콩팥 기능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 인체에 이상이 생기면 소변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혈액의 재흡수 과정도 영향을 받아 소변 상태가 변한다. 따라서 거품, 색깔, 냄새 등의 소변 상태로 몸의 건강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거품, 색깔, 냄새가 알려주는 몸의 건강 현주소. 신장이라고 불리는 콩팥은 할 일이 많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설하고 몸속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잡으며 나트륨, 칼륨, 칼슘 등 전해질의 균형을 조율한다. 또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을 생산, 분비해 혈압을 조절하고 비타민들을 활성화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많은 기능을 담당하는 콩팥은 아프더라도 퇴를 내지 않아 문제다. 일부 조직이 망가지더라도 남아있는 조직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콩팥은 70%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다. 따라서 정확한 검진 없이는 손상 정도를 알아차리기 힘들다. 자각 증상만으로 콩팥 이상을 발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신장병력이 있는 환자나
장기간 신장에 무리를 주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신장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자신의 소변 상태를 살피는 것도 방법이다. 정상인의 콩팥에서 여기되는 혈액은 하루 평균 180리터고 이중 배설되는 소변은 약 1%인 1.8리터다. 콩팥을 통해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은 재흡수되고 불필요한 노폐물은 배출되기 때문이다.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혈액의 재흡수 과정도 영향을 받아 소변이 변한다. 따라서 소변 상태로 몸의 건강 이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 소변에 거품 많다면 단백뇨. 비누를 풀어놓은 것처럼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고 있을 수 있다. 단백뇨는 혈액을 예고하고 재흡수하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발생하며 내버려두면 만성 신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뿌옇게 색깔 변했다면 염증성 질환. 정상적인 소변은 맑고 엷은 황갈색을 띈다. 소변색이 불투명하고 부해진다면 감염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급성 신우신염, 감염질환, 방광염 등 염증 질병이 있을 경우 백혈구와 세균의 영향으로 소변색이 뿌옇게 변한다. 3. 코 찌를 정도로 악취는 요로게, 염증. 소변에는 요산과 암모니아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이러한 냄새는 소변이 농축되면 더 심해진다. 충분히 물을 마셔도 코를 톡 쏘는 악취가 난다면 요로게 염증 때문에 발생한 세균이 소변을 분해해 만든 암모니아 때문일 수 있다. 4. 선명한 붉은색 소변은 요로계통 감염, 결석, 종양, 의심. 소변이 선명한 붉은색이라면 혈뇨를 의심해야 한다. 혈내 증상을 보이는 질환은 급성 신우신염이나 방광염 같은 요로계통 감염이나 결핵, 암, 결석 등이 있다. 특히 40세 이상인 혈뇨를 본다면 요로계통의 암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콩팥, 방광 점막에 생기는 암의 초기 증상으로 혈뇨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고열과 오한이 있는 상태에서 혈뇨가 동반되면 급성 신우신염과 방광염의 가능성이 높다. 5. 콜라색 소변이라면 간질환, 횡문근, 용해증, 사구체 신염주의. 소변이 갈색으로 변했다면 간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간세포 손상, 담도 폐색으로 황달이 생기면 빌리루빈 색소가 소변에 녹아 짙은 갈색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무리해서 운동했을 때 갈색 소변이 나온다면 근육이 녹는 횡문근 융해증일 가능성이 있다. 횡문근 융해증은 심해지면 급성 콩팥 손상까지 발생할 수 있어 평소 수분 섭취를 늘려야 한다. 또한 소변색이 갑자기 콜라색으로 나온다면 사구체 신염을 의심해야 한다. 신장에서 혈액을 걸려 소변을 만드는 사구체의 염증이 생기면 콜라색의 혈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급성이나 만성 사구체 신염으로 인해 콩팥 기능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이런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 중에는 귀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다.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귀의 질환은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등이 있다. 1. 어지럼증 원인. 어지럼증은 크게 뇌와 관련된 중추성의 원인과 귀 등의 다른 기관과 관련된 말초성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중추성의 원인으로는 뇌경색, 뇌출혈 등이 있을 수 있고 말초성 원인으로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이 있을 수 있다. 그 외 심혈관계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 어지럼증의 대표적인 질환. 이석증은 어지럼을 일으키는 원인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인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석기관에 있는 이석이 위상,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떨어져 나와 귀의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여 자세 변화에 따라서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회전성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메니에르병은 발작적인 어지럼증, 난청, 이명, 이충만감 등을 특징으로 하는 임상증후군이다. 뇌의 내림프에게 순환에 문제가 생겨 귀 속 뇌의 압력이 증가하여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주로 발생하는 연령층, 질환별로 보면 이석증은 30에서 40대에 발생하기 시작하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병률이 증가하고 외상에 의한 경우는 남녀 차이가 없으나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별성인 경우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메니에르병의 경우 40에서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소아에서는 드물고 또한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데 이는 호르몬과의 관련성으로 생각된다. 4. 검사 방법. 어지럼증에 대한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문진을 통해 어지럼증이 발생한 시기, 어지럼증의 양상 등을 파악하고 안증 검사라고 하는 고개의 움직임 등에 따른 환자분의 눈의 움직임을 검사한다. 이후 의심되는 질환에 따라 귀내시경 검사, 청력 검사 등을 시행하며 만약 중추성 원인을 감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뇌 CT, MRI를 검사하기도 한다.
5. 방치, 결과 이석증의 경우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도 하나 병원에서 정복수를 받으실 경우 좀 더 빠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전정신경에는 전정제 활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어지럼증이 만성으로 진행하여 장기간 큰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다. 메니에르병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발작적인 어지럼증이 잦아지게 되고 난청이 악화된다. 심할 경우 갑자기 쓰러지는 등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여 두부의 상, 골절 등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6. 치료 방법. 어지럼증의 진단에 따라 치료가 달라진다. 이석증의 경우에는 체위 변화를 통해 이석을 제 위치로 넣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전정신경염의 경우 급성기에는 어지럼증을 완화시켜주는 안정제 등의 약물 치료를 시행하며 이후 전정제 활치료라고 하는 물리치료를 시행한다. 메니에르병의 경우 약물 치료와 함께 저염식 등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며 필요시 수술을 시행한다. 잠결, 종아리 주의 원인. 격렬히 운동을 하거나 잠을 자던 중 다리에 쥐가 나서 놀라는 경우가 있다. 쥐의 정확한 표현은 극소성 경련으로 근육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면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뜻한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좋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근육 수축에 의한 것으로 그 시간은 수초에서 수분으로 다양하다. 정확한 이유는 불분명하나 탈수 혹은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의 미네랄 부족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을 열심히 해 과도하게 땀을 흘리면 미네랄 성분이 빠져나가며 몸속 전해질 균형이 깨진다. 전해질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기 때문에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신경세포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주의가 나는 것이다. 또한 장시간 앉거나 누워있는 뒤 혈류가 감소하여 생긴다는 보고도 있다. 다만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발에 쥐가 자주 난다면 근력 감소가 원인일 수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의 피로가 쌓이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만 무리하게 몸을 움직여도 경련이 오게 된다. 발에 쥐가 난다면 쥐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좋다. 발가락에 쥐가 난다면 손으로 발바닥 전체를 감싼 후 발등 쪽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로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는 종아리를 천천히 마사지하거나 의자에 앉아 무릎을 펴고 다리를 움직이면 된다. 쥐가 자주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술과 커피를 줄이고 수분을 자주 보충하는 것이 좋다.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을 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작은 신발, 꽉 조이는 바지는 발목과 종아리를 압박해 혈류를 나빠지게 하고 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평소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가볍게 산책을 하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는 것도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히 수면 중 다리에 쥐가 자주 생긴다면 자기 전 다리 밑에 베개를 넣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두면 수면 중 근육 경련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근육 경련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심혈관, 투석, 간경변, 임신, 척추 협착증 등으로 인해 쥐가 자주 생기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지혈증약, 이뇨제, 천식약, 고혈압약 등의 부작용으로 근육 경련이 발생하기도 한다. 노인 냄새, 원인, 노년알데하이드와 제거 방법. 나이 들면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며 노년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압출을 유발할 수 있다. 노인들은 체취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소위 노인 냄새라 부르는 것이다. 원인은 노년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며 노년알데하이드는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며 만들어지며 모공에 쌓여서 퀴쿨한 냄새를 만드는 것이다. 노년알데하이드는 젊었을 때는 생성되지 않다가 40대부터 노화로 인해 1. 피부의 유익균 감소와 유해균 증가 2. 피부 산성화 3. 지질 성분 변화 등 때문에 만들어진다. 나이가 들면 노년알데하이드 제거 능력이 감소하는 것도 원인이다. 노인 냄새 줄이는 법을 알아본다. 1. 비누, 세정제 사용. 노년알데하이드는 피지샘을 통해 피부로 배출되므로 비누를 사용해 규칙적인 샤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누와 세정제는 피지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사우나, 목욕 시 반드시 사용한다.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닦아낸다. 세정제로 회음부, 겨드랑이, 발가락은 꼼꼼히 닦고 매일 샤워를 한다. 귀 쥐는 악취가 가장 심해 잘 닦아야 한다. 샤워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입욕을 하여 피부를 불러 산화 성분을 제거할 수 있다. 2. 의료, 샘구 자주 세탁하기.
매일 피부를 맞대는 의류나 침구에도 노년알데하이드가 묻을 수 있으므로 채취 관리를 위해 자주 세탁하는 것이 좋다. 3. 물을 많이 마시기. 물은 노폐물 배출하는 효과가 있는데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냄새가 심해진다. 4. 햇살 아래서 산책. 자외선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 냄새 제거에 도움을 준다. 적당한 운동은 땀 배출량을 늘려 노폐물이 나오게 냄새를 줄인다. 5. 속옷은 자주 갈아입기. 분비물을 흡수하는 속옷을 자주 갈아입자. 채취가 남을 수 있는 겉옷, 양말, 침구류는 자주 세탁하고 냄새가 사라지지 않으면 삶는다. 운동화도 최소 2켤레 이상 준비해 갈아 신으면 좋다. 6. 기름진 음식은 적게, 채소는 많이 먹음.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 피토케미컬은 산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기름진 음식은 지방산을 많이 만들어 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여야 한다. 7. 창문을 열고 환기. 냄새 유발 성분은 호흡기를 통해서도 나온다. 숨 쉴 때 나온 냄새 유발 성분이 집안에 축적되면 냄새가 독해지므로 자주 환기해야 한다. 8. 스트레스 덜 받기. 과도한 스트레스는 체내 호르몬 불균형을 가져와 노인 냄새의 원인, 물질인 과산화 지질을 증가시킨다.